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뭐 억지로 온 거 마냥.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 세계 불교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으신 스님 중에 한 분이 달라이 라마십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달라이 라마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 곳곳에 널리 이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과 그런 좋은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계시죠. 이 어느 서양의 누가 그 달라이 라마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친절입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친절.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뭐 친절이라고 표현했을 것이고 불교적으로 아마 자비라는 뜻으로 가장 가깝겠죠.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비하면 또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푼다거나 친절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요새처럼 먹고 살기 갑갑한 시대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학교 다닐 때는 애가 참 착하고 친절했는데 저 직장 나가서 사회생활 몇 년 하더니 애가 오염됐어. 뭐 애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들 그렇게 좀 삶의 환경이 그렇게 휩쓸리고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또 성격이 또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을 짓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욕심이 된다. 근데 남의 이로움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깨달음이라면 사실 깨달음의 가장 밑바탕은 바로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문제가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변에 봐도 꼭 불교를 떠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 그런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보면 종교를 믿고 있어도 마음 잘 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자주 듣거나 또 그런 대화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가 된답니다. 마음심자.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고요. 이 마음을 못 쓰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잘 쓰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야 이런 표현을 쓰고, 마음 못 쓰고 막 철없게 행동하면 중생아 왜 사니 중생아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불교의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잘 쓰는 것이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참 그런데 마음 잘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명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큰 이제 명절이 지났는데 TV를 보다 보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급등을 한답니다. 예? 뭐 격렬하게 이렇게 고개를 꽂아 계신 분도 있고, 예, 그 이혼율이 이제 명절이 지나면 급등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우리 주부가 가장 여자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부치는 거.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 게 또 참 힘들어요. 제사 차리는 거. 그렇죠. 또 그냥 그냥 내가 알아서 제사 차리면 되는데 꼭 와서 한마디씩 거들잖아요. 그 제사상 차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우리나라에 그 조선시대 때 유교가 본격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사실 성리학의 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있죠. 우리 한국사의 고질병 중에 지나친 수직적인 상하관계라든가 여자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 또 지나치게 의미 없는 허례허식, 이런 게 이제 좀 성리학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진짜 공자님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거든요. 예학, 예법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예라는 뜻에는 제사라는 또 표현이 있답니다.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거, 그들 생각하는 예 궁극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른 앞에서 존댓말 쓰고 앉을 때 가지런히 앉고, 이런 예법은 소소한 예법이고, 큰 제사를 지낼 때 장엄하고 그런 어떤 거룩한 그런 형식과 의식, 의례가 바로 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마음이 좀 트인 것 같아요. 근데 꼭 덜 배운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조선 효종 때 성리학의 큰 학자이자 예학의 대가였던 분 중에 김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김집. 예, 집이 되게 좋았나 봐요. 예, 김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이 약간 팔푼이셨대요. 부인이 엄청 칠칠 맞았대요.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많이 부족하셨나 봐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인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집의 스승이 이율곡이셨는데, 이 율곡 선생이 친구가 있었는데, 율곡 선생 친구가, 이율곡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얼마짜리에 나오시죠? 5,000원짜리에 나오시는 분? 이 정도면 다 알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5만 원권 심사인당의 아드님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율곡 친구가 찾아와서 율곡 선생한테, 이복에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관연한 딸이 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내 딸이지만 참 문제가 많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 딸이 많이 모자르지 않는가. 내 딸하고 같이 살려면 정말 성인 도덕군자가 아니면 도인이나 성인 도덕군자가 아니면 같이 살 수가 없을 거네. 그래서 내 딸 좀 이렇게 좀 옆에서 좀 같이 살아줄 만한 듬직한 남자 좀 부탁 좀 하겠네 하고 율곡 선생한테 부탁을 합니다. 남자 좀 맺어달라고. 근데 전 이 내용 보고 그 남자는 뭔 죄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율곡 선생이 간곡한 친구의 부탁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당시 밑에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한테, 내일은 내가 거하게 내가 니들한테 점심을 쏘겠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오지 말거라. 내가 내일 쏠게. 뭐 이렇게 하셨대요, 율곡 선생님께서. 내가 내일은 너희들에게 내가 밥상을 차려주고 싶으니까 내일은 그냥 오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웬일로 우리 스승님께서 밥을 다 또 쏘신데, 야, 뭐 얼마나 대단한 걸까 막 하면서 들뜬 마음에 딱 갔더니 그냥 거친 꽁보리밥에 그냥 아주 그냥 쓰디 쓴 그 쓴바귀 국하고 쓴바귀 반찬만 달랑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정도면 얼마나 그 양반 자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만 먹다가 막 꼭 거친 꽁보리밥에 그 쓴바귀를 먹으니까 너무 써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거 있는데 혼자서 막 꾸역꾸역 먹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김집이 나올 때가 됐죠. 꾸역꾸역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딱 앉아있을까? 남들은 다들 몇 젓가락 먹지도 않고 놓았는데, 율곡 선생이, 야, 너 그거 다 먹었냐? 예, 스승님 다 먹었습니다. 쓰지 않았냐? 맛없지 않았냐? 정말 맛없고 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먹었냐? 하더니 이 김집이, 그 어린 김집이 하는 얘기가 이제, 스승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야,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안 먹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속 버리게. 스승님이 주셨는데 어찌 차마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율곡에, 그래, 너다. 예? 그래, 너다. 예? 그 그릇을 크게 보고, 너 정도면 내 친구 딸이랑 잘 살겠다 싶어서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지 입장에서는 그거 스승이 주신 거라고 잘 먹었는데 뭐 덤탱이 하나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쪽도 집안은 엄청 좋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또 괜히 뭐 피해만 주지는 않았겠죠. 두루두루 보고 부인 될 사람이 아가씨는 좀 모자르지만 집안도 좋고 또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 사이는 신분제잖아요. 뭐 가문도 좋고 하니까 맺어줬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나 봐요. 그 당시 이제 양반들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종가 때 이제 온갖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 근엄한 시간에 김지 마누라가 부인이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소매를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모자르다고 했어요. 김집에 이게 남편의 소매를 끊으면서 왜 그러시오? 나 대추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사에서 대추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조선시대 500년 전에는 진짜 어른들 다 있는 데서 제사 지내는데 대추 먹고 싶어 하니까 김집이 갑자기 제사상에 가서 대추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부인 손에 딱 안겨주더래요. 자 먹어. 상남자. 예, 그게 또 멋있다네요. 여자들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예, 이렇게 그러세요. 예? 막 이게 뭐 부처님한테 불고기 올리고 있는데 불단 앞에 뭐 떡하고 과일이 있어요. 근데 신도가 오더니 스님한테 스님 저거 먹고 싶어 이러면 스님이 이렇게 딱 꺼내주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 업자 아이고 참 큰일이시다 야.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대추를 딱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니까 어른들이 일단 제사 준 거니까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어른들이 김집을 불러가지고 자네가 명망 있는 선비인데 어쩜 그렇게 예의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어른들 다 있는 데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녀자에게 어떻게 제사상에 있는 대추를 줄 수가 있냐고 뭐라 그러니까 그때 김집이 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제사가 조상님을 모시는 날 아닙니까? 조상님을 집으로 모셔오는데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편안해요. 조상님들도 음식 드시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대추 하나 때문에 아내가 막 짜증을 내거나 울고 있다면 조상님들이 식사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급한 대로 대추 하나 져줬습니다. 모든 게 남편인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멋있다. 예, 이거 되게 호응이 좋네요. 예. 그 얘기를 하니 어른들이 감탄을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또 부인이 또 일찍 단명하시더라고요, 결국. 예, 그러니까 김지집이 정말 예학의 대가랍니다. 예학의 대가인데 가장 예학에 발달하신 김지 선생이야말로 가장 이제 달통하고 가장 이제 마음을 잘 쓰고 그리고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꼭 덜 배운 사람들이 여자가 어디 감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어디 감히 꼭 덜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제 시기적절하게 마음을 잘 쓸 줄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도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되는 어느 또 옹고집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어느 선비, 가난한 선비가 있었대요. 이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가 그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스님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다가 밥때가 되면 이제 밥도 좀 얻어먹고 오고 했대요. 근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 남의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큰 은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항상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절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차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래서 스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미안하고도 고마운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선비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때마침 그 스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어쩐 일로 여기 마을에 다 내려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필요한 좀 물건이 있어서 장날에 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스님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마을에 내려오신 것도 참 간만의 일인데 저희 집이 요 앞인데 집에서 제가 공양 한 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게 스님을 만류하는 스님을 억지로 붙들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여보 우리 살림이 어렵긴 하지만 내 스님한테 꼭 공양 한 개 올리고 싶은데 뭐 없을까? 그 워낙 가난하니까. 그 부인이 고민하더니 그 밀이 좀 남았는데 그 밀을 이렇게 이제 잘 면을 만들어서 국수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 국수라도 좀 올리시오.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승소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미소를 짓는 음식 3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찰밥. 이제 항상 속이 허하니까 이제 찰밥이 나오면 이제 미소가 지어지고, 2번째가 두부. 단백질 항상 부족하니까 두부가 귀하잖아요. 3번째가 국수. 예, 국수.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비의 부인 되는 분이 그 밀로 이제 이렇게 면을 만들어가지고 척척척척 해서 거기다 막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또 이제 절에서 못 드셔봤겠지 하고 새우젓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올렸는데 원래 스님들이 파마늘을 안 드세요. 아시죠? 이제 오신채 중에 하나라고 해서 냄새도 심하게 나고 이제 뭐 우리 마음을 들끓게 한다고 해서 또 파마늘이 이제 냄새가 또 독하게 나거든요. 스님들이 파마늘을 안 드시고 또 젖도 비린내가 나서 안 드시거든요. 그 스님이 딱 드시려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원래 파마늘과 요 비린내 나는 젖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휙 가셨대요. 먹지도 않고. 선비가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아유 저렇게 꽉 막혀서 무슨 중생을 제도하겠냐 하면서 그 뒤로는 그 선비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냐면 없는 살림에 정말 정성껏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마음이 상해서 그 선비도 이제 다시는 절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이 그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이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큰 스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예전에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대요.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다가 그냥 스님에게 좋은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에 스님을 공양을 모셔다가 이렇게 비린내 나는 음식을 이렇게 올렸대요. 그때 이 정공 스님께서 이걸 그냥 내가 안 먹어버리면 정말 정성껏 올렸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난 뒤에 그냥 맛있게 드시고 난 뒤에 다 이제 공양이 다 끝나고 대화가 끝난 뒤에 마지막에 살짝 오늘 공양 너무 맛있고 좋았다고. 근데 원래 저희 집에서는 비린내 나는 걸 먹지 않으니까 다음에 또 우리가 공양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야채나 맑은 채소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이런 음식 드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성껏 올렸다고 이걸 다 드셨구나 하고 오히려 절에 더 열심히 다니시고 불심을 또 이렇게 싹을 틔우셨다라는 그런 대만의 정공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원칙은 지키되 또 너무 우리가 합리화시켜서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고 5만 가지 비리를 다 저지르면 안 되고, 예?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청탁하면서 내 친척인데 도와줘.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맞아. 광우스님 소나무 보니까 융통성 있어야 된댔어. 그래. 뭐 또 이래버리면 이거 쥐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죽도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 안에서의 또 온화한 융통성, 그 김집과 같이 그 온화한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